어제 다수의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노무현 10주기 추도식을 이틀 앞둔 어제 노무현 묘역 안내 게시판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저수지로 올라가는 길 옆에 세워둔 노무현의 게시판 앞에 두 명이 10여 분간 서성이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이들이 떠나고 난 뒤에는 게시판에 문재인은 감옥으로, 황 대표는 청와대로, 뇌물 먹고 자살했다는 등의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김해 서부경찰서 김상일 형사과장은 이들은 락카로 혐오 문구를 게시판 위에 썼다며 10여 분간 글씨를 쓴 뒤 재빠르게 도망갔다고 말했는데, 이른 시간이라 이들을 본 목격자는 없다고 전해지고 CCTV 화질이 나빠 이들의 성별이나 외모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 과장은 현재 이들의 동선을 파악했고 동선이 있는 CCTV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면 재물 손괴죄와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게시판 앞을 지나가던 주민이 노무현 재단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 노무현 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 노무현 게시판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노무현 재단 관계자들은 곧바로 현장에 가서 증거 사진을 찍고 이 글씨를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 데일리베스트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해드린 바 있었는데, 이달 초 세종시청 앞에 박근혜 대통령 휘호 표지석이 한 젊은 남성에 의해 붉은 페인트로 훼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세종시청이 전문 업체를 통해 400만 원가량을 들여 붉은색 페인트를 깨끗하게 씻어냈고, 그간 천막에 가리워져 있던 이 표지석은 다시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슷한 사건을 지켜보면서 제가 또다시 확실히 느낀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노무현과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 다 전직 대통령인데,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시설물에 테러가 가해지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비슷한 사건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는 완전 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시설물에 대한 테러가 있었을 때는 주요 언론이 아닌 인터넷 언론사에 그것도 몇 줄 보도된 게 전부였지만, 노무현과 관련한 시설물 테러가 있었던 어제는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요 방송사의 저녁 메인 뉴스의 중요 기사로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노무현 10주기라 이슈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좌파의 상징을 대변하는 노무현과 우파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박근혜 대통령을 언론이 어떻게 차별하는지 굳이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파 출신의 대통령들이 좌파들에 의해 난도질 당하고 있는 반면, 노무현은 그야말로 신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우리 진영 출신의 전직 대통령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뭔가 체계적인 대책 마련과 그에 따른 행동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문재인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를 소개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강 의원의 발언을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7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달라,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5월 하순 일본 방문 전 방한을 설득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한다면 일본 방문 뒤 미국에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위해 일방적으로 매달린 듯한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 청와대는 당일 오후 즉각 강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강 의원이 주장한 방한 형식, 내용 기간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면서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강 의원은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자, 겉으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반박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뒤에서는 또 독재자와 같은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반박 발표 뒤 곧바로 외교부 직원들을 정보 유출자로 의심해 보안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애초 청와대는 해당 의원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해놓고는 실제로 내부 정보 유출에 무게를 두고 색출 작업을 벌인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단독 보도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은 이날 청와대가 최근 북미국 등 미국 관련 업무를 보는 외교부 직원들에 대해 전면적 보안 조사를 실시했다며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일 기자회견이 발단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이어 청와대 반박대로 사실 무근이었다면 보안 조사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며 민감한 사안이거나 비판 여론이 예상되는 보도가 나오면 일단 부인부터 하고 일선무초로 유출 책임을 떠넘기는 청와대의 전형적 행태라고 일침했습니다. 자, 이 정부 들어 줄곧 뉴스에서 청와대가 어느 부서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느니 사생활까지 탈탈 털었다느니 이런 뉴스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청와대의 외교부 보안 조사는 현 정부 들어 무려 15차례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자, 2017년 말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차관보 등 핵심 인사 10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사생활까지 들여다봤고, 작년 말엔 서기관, 사무관 등의 개인전화까지 걷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청와대 경호처도 주영훈 경호처장이 경호처 무기 계약 여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감찰이 일상화되면서 외교관들이 업무를 보는 풍경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외교부의 한 간부는 요즘 사무실에서 외부 인사를 만날 땐 1:1 면담을 피하고 매번 서기관, 사무관급 직원을 배석시켜 면담 내용을 받아 적게 한다고 하고요. 자, 외부인과 식사할 때도 항상 후배들과 함께 나간다고 합니다. 정보 유출자로 오해받을 경우를 대비해 증인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하는데, 자, 또 다른 간부는 휴대폰에 저장돼 있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아예 오면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교부 한 국장은 업무용 전화를 받더라도 다 감청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직원들을 탈탈탈 털어 뭐라도 나온 것이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자, 그간 청와대가 당사자 휴대폰을 제출받아 포렌식까지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정보 외부 유출 증거가 나온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한 30대 외교관은 실제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건 청와대인데, 자, 매번 만만한 외교부를 유출처로 지목한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자, 구독자 여러분, 독재 맞지 않습니까? 자, 이게 독재가 아니라면 무엇을 두고 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마다 유독 정권과 친밀한 행태를 보이는 기업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자, 문재인 정권과 친밀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기업을 꼽으라면 여러분께서도 단연 SK를 꼽으실 겁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그 발단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여의도에 모였다고 합니다. 당해년도 3월 이형희 SK 브로드밴드 사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 3명은 국회 인근 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탄핵 이후 상황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자, 이 모임에는 임종석 당시 문재인 캠프 비서실장이 동석한 것으로도 알려졌지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SK 임원이 야당 전현직 의원과 만난 것은 정가의 큰 화제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자, 이영희 사장은 SK그룹의 대관 업무를 맡아온 실세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SK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적중했지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문재인은 탄핵 정국을 틈타 정권 교체에 성공했고, 여의도 해동에 동석한 임종석은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또 이영희 사장은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 기조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장 먼저 실행에 옮겼는데, SK 브로드밴드는 2007년 5월 21일 민간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하청 대리점 직원 5,2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사장이 총괄 부사장을 역임한 SK텔레콤도 정부 서민공익에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고, 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문재인 정부 주요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해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가 맞다고 본다며 정부 기조에 맞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태원 회장은 그해 6월 23일 발표된 대통령 미국 방문 동행 경제인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었는데요. 재계 서열 1위부터 5위까지 기업 가운데 문재인과 동행한 오너 총수는 최태원 회장이 유일했습니다.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중이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신 이름을 올렸고, 현대차와 LG는 각각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본준 LG그룹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롯데는 배임 횡령 재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신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 비유장이 대표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나 청와대가 막판 불법 및 탈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방미가 무산되었는데, 자, 반면 최 회장은 국민의당 등 야당의 비판에도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았었습니다. 재계 일각에선 최 회장의 당시 방미를 문재인 정부와 SK의 허니문을 드러낸 한 예로 꼽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최태원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과 달리 혐의를 빠르게 벗었습니다. 검찰은 당해년도 1월까지만 해도 최 회장과 측근인 이 사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자, 반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신동빈 회장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회장은 그해 6월 22일 이뤄진 증인 출석에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삼성과 롯데가 각각 부인하고 있는 대통령 말씀 자료의 활용 여부를 놓고도 박 전 대통령이 재단 출연 액수를 물어봤다며 독대 자리에서 사실상 뇌물을 요구했다는 내용 등을 증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핵을 계기로 탄생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SK는 의도했던 아니던 새 정권 출범에 일조를 한 셈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최 회장은 5대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정치권이 요구한 경제 활성화 동참 의지를 밝힌 인물이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와 지속적으로 발을 맞춰왔던 SK그룹이 이번에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주 4일 근무제 도입은 국내 대기업 중 최초인데요. SK그룹은 21일 그룹 컨트롤 타워인 스펙스 추구협의회와 자주사 주식회사 SK를 대상으로 월 2회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는 지난해 11월부터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했다가 올해 2월부터는 본격 시행한 바 있는데, 자, 여기에 그룹 컨트롤 타워인 스펙스 추구협의회가 참가한 것입니다. 주 4일제 근무제 시행에 따라 SK는 한 달에 2번 금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꼭 필요한 당직자나 중요 프로젝트 참가자는 출근을 하지만 나머지 인원들은 출근하지 않고 회사 문을 닫는 셈입니다. 휴무 일정은 통상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로 1년 단위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파격적인 소식이 알려지자 SK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컨트롤 타워인 수펙스 추구협의회와 SK 주식회사는 직원 수가 150명가량으로 많지 않지만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SK 이노베이션이나 SK 하이닉스는 도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SK 측도 해당 비판을 수용해 하위 계열사에까지는 주 4일 근무제를 확대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SK가 첫 도입한 주 4일 근무제가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도 우려됨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SK의 경우 주력 사업 가운데 SK텔레콤 같은 통신 부분 라이센스 비즈니스, 즉 수수료 기반 수익 등을 가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지만 제조업 중심의 다른 대기업은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따르는 충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친문 행보를 잇고 있는 SK그룹이 문재인 정권과 코드를 맞춰 유착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협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권과 기업은 너무 가까이 지내서도 안 되고 또 멀리 지내서도 안 되는 그런 관계이지요. 너무 가깝게 지내다가는 여지없이 정권 말기 혹은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고초를 겪기 마련인데, 자, 2, 3년 후 SK 최태원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군요. 110년 만에 더위로 기록된 지난해 여름, 자, 여러분께서도 참 곤혹스러우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올해도 벌써 지난 여름을 무색하게 하는 더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일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찍는 등 평년보다 더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저도 지난 주말 고향의 부모님 댁에 에어컨을 사드렸는데 에어컨이 있는 집도 마음이 편치 못한 건 아무래도 전기세 부담 때문일 것입니다. 자, 지난해 7월 이상폭염으로 인해 에어컨 등 냉방기구 사용이 급증하자 정부는 한시적 요금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었는데요. 자, 이때 한국전력이 부담한 금액은 3,600억 원이었습니다. 한전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겠다라고 했던 정부는 사회적 배려 계층 감면분 350억 원을 제외한 90% 이상의 금액을 한전에 따로 보전해 주지 않아 그 부담을 고스란히 한전이 떠안았었는데요. 자, 올해도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도 정부가 여름철 한시적 전기료 인하 카드를 꺼내 한전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정부 주도의 한시적 완화가 이루어지면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한전은 또 부담을 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1분기에만 6천억 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낸 한전의 이 금액은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인데,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전의 적자는 원전 석탄 발전 가동률이 줄고 비싼 연료를 떼면서 나게 된 것으로 정부 정책에 맞추려다가 한전이 입게 된 손실입니다. 자, 그런데도 정부는 멍청한 건지 오기를 부리는 것인지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간담회에서 한전 적자를 이유로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용 인상을 못하면 산업용 경부화 요금이라도 올려야 하는데, 자, 이마저도 불경기에 비용 걱정이 태산인 기업 반발이 예상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전과 정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한전은 수차례 두부가 콩보다 싸다면서, 그러니까 전기가 원가보다 싸다면서 요금 인상에 군부를 지피고 있고, 자, 여기에 정부는 인상은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당연히 전기 요금 올라서 좋을 사람은 없겠지만, 자,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면 정부는 먼저 솔직하게 인상 요인이 있다고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가 급등까지 겹쳐 요금 인상 요인은 허다한데도 정부는 인상 없다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의 솔직하지 못함에 국민은 불안하고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 데일리베스트 뉴스 시간에 탈원전으로 독일의 전기세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독일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을 집중 보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멀지 않은 듯합니다. 어제 청와대에서는 문재인과 한미 군수내부가 함께 식사 한 끼 지그렸는데요. 의례적인 오찬 행사로 그냥 끝날 줄 알았던 이날 행사가 엉뚱한 부분에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다름 아닌 문재인의 입에서 나왔는데요. 문재인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최근 쏜 발사체를弾道미사일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弾道미사일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弾道명칭을 가진 미사일은 물론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재인의 보도 듣지도 못한弾道미사일 발언이 나오자 A4 대본에 쓰인 단거리 미사일을弾道미사일로 잘못 읽었다며 청와대가 진화해 나섰습니다.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경우 일어날 파장을 의식해 청와대가 급히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재인이 똥 싸질러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이 급히 그 똥을 치우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만 것입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한국 측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참모관들이 모두 배석했고, 미국 측에서도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을 포함해 주한미군 부사령관,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 주한미 특전사령관, 미 8군 작전부 사령관 등이 대거 참석했다고 합니다. 통역이 그대로 전달했을지는 미지수겠지만 전달했다면弾道미사일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북한이 개발했나라며 눈알이 휘둥그레졌을 듯한데요. 문재인의弾道미사일 발언은 간담회에 배석한 청와대 출입기자단 소속 풀취재 기자 2명에 의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풀 취재기자들은 낮 12시 53분쯤 문재인의 모두 발언을 포함한 취재 내용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공유했는데, 풀 취재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은 모두 발언에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대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노이에서의 제2차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상황에서도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개인적인 신뢰와 함께 달라진 한반도 정세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의 발언은 이 발언 직후 등장했는데, 문재인은 한미 동맹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발사체의 발사에 대한 대응에서도 아주 빛이 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자는 전했습니다. 이런 문재인의 발언이 사실일 경우 북한의 발사체를 청와대가 처음으로 탄도미사일로 확인하는 셈이 되는 것인데, 기자들은 청와대와 군 당국이 정보 분석을 마치고 북한이 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결론 낸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재인의弾道미사일 발언을 급히 해프닝으로 설명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날 간담회 대본에 단거리 미사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문재인이 탄도미사일로 잘못 읽었다는 것이 해명의 요지였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2시 56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풀 내용 중弾道미사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 단거리 미사일을 잘못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정의 말은 문재인이弾道미사일이라고 했는데 풀 취재 기자들이 탄도미사일로 잘못 적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은 오찬 간담회가 끝난 직후 대통령님 탄도미사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라고 묻는 고 대변인의 질문에 제가 그랬나요? 단거리 미사일이죠 라고 답했다는 얘기도 기자들에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실제로 탄도미사일을 얘기한 것 아니냐는 설도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해프닝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 확실한 사안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의 발음 교정이 시급하다. 다른 하나는 이제 하다가 대본 써준 것도 못 읽는다. 이 두 가지는 팩트인 듯합니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치 뉴스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참 답답하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듯한데요.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의 이른바 독재자의 후예라는 발언에 대한 파장이 좀 길게 가는 듯합니다. 자, 우선 이 발언을 놓고 대표적으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 이현주 의원이 문재인의 이날 발언을 저격하고 나섰는데요. 자, 우선 황교안 대표가 아주 세게 되받아쳤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인천 자유공원 메가더 동상 앞에서 한 연설에서 자, 이 정부가 저희를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는데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김정은에게 진짜 독재자의 후예라고 해달라.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니까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황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이 5.18 기념식장에서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는 그런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 대표는 김정은이야말로 세습 독재자 아닌가, 세계에서 가장 독한 독재자 아닌가라며 내가 왜 독재자의 후예인가, 말이 되나, 황당해서 대꾸도 안 한다고 했고, 자, 그러면서 대통령이 5당 대표 면담을 하며 북한의 식량 공급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 그런 것을 논의할 때인가라고 일침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재인의 독재자 후예 발언은 사흘 전에 나왔던 말이고 황 대표는 즉각 반발하지는 않았었는데 자, 그 이유는 민생과 경제 중심으로 가야 한다. 독재 논란을 계속 제기하면서 이념 공방으로 치달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이유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하지만 이날 황 대표의 발언은 일부 우파 진영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다가는 현 정부의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라는 지적을 수용해 황 대표가 직접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좌파 독재 프레임에서 탈피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독재자의 후예라는 컨셉트를 꺼내든 것 아닌가라며 자, 지금 지구상의 최악의 독재 국가인 북한에는 그토록 목을 매면서 야당을 향해서는 칼날만 들이대는 현 정부의 이중성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설 도중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 짓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발언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대변인까지만 발음했다는 의견과 대변인 짓이라고 했다는 주장이 엇갈렸는데 당시 황 대표가 발언한 영상을 보면 짓과 유사한 발음이 들리기는 합니다. 반면 황 대표가 다소 웃으며 말하는 탓에 대변인 짓이라고 잘못 들리는 것이라는 반론도 있었는데 자, 여권에선 대변인 짓을 두고 막말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고 황 대표는 연설 2시간 뒤 인천 남동공단 중소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 이후 대변인 짓이라 발언한 게 맞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변인 짓이라고 내가 그렇게는 안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홍준표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의 생각을 적었는데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제였던 21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사법시험에 올인하지 않았던가라며 문재인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네가 5.18을 운운할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말을 돌려 말한 것인데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제주 4.3 사건과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도 나와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독재의 멍에에서도 내가 관여치 않은 박근혜 탄핵 문제에서도 자유롭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왜 또 홍준표 전 대표가 틈만 나면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꺼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자, 어쨌든 홍 대표는 이어 도대체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역사적 사건들에 묶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일에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뒤 홍 전 대표는 독재자의 후예라고 한국당을 공격한 문재인에게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홍 대표는 최근 문 대통령이 거론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그분은 사법시험에 올인하지 않았던가라면서 한국 정치판이 이제 그만 흑백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미래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재인의 일침을 간 것은 정말 통쾌했지만 왜 박근혜 대통령을 자꾸 입에 올리는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을 입에 올려 자신이 얻는 정치적 이득이 뭔지 이 부분만은 홍 전 대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황교안, 홍준표에 이어 연일 문재인 정부의 일침을 가하고 있는 이현주 의원도 문재인을 향해 언제까지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건가라고 일침했는데요. 자,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신과 오공시대에 머무르는 지체된 정치 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자, 그 말은 문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의원은 제발 문 대통령이야말로 7, 80년대 정치의식에서 벗어나라. 지금은 2019년이니 그로부터 40여 년이나 지났다라며 5.18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도대체 언제까지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건가라고 일침했는데요. 자, 이어 왜 특정 정치 세력이 5.18 등 한국의 민주화를 독점하고 심지어는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해 배타적 행태를 보이나 김영삼 정권에서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지금 와서 편가르기를 해서 야당에게 독재의 후에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통합해야 할 대통령의 처신으로는 부적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도대체 문 대통령의 관심사는 북한이랑 과거사밖에 없나, 기존 질서를 다 뒤엎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한다는 건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일이다라며 매우 오만한 생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 문재인의 독재자 후의 발언에 대해 비판을 가한 황교안, 홍준표, 이현주 세 정치인의 주요 발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이날 문재인의 독재자 후의 발언은 일종의 프레임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산업화 세력 그리고 보수파 세력을 독재자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매우 치졸한 전략이 숨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프레임 전략에 대응하는 것은 또 다른 프레임 전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건 어떻습니까? 독재자의 후의 프레임 대 빨갱이의 후의 프레임. 자, 그들이 말하는 독재자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큰 업적을 남겼지만 과연 그 시절에 빨갱이 새끼들과 그 후예들은 이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됐나, 여러분께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사회 곳곳에 있는 빨갱이 새끼들과 어울려 살기 참 짜증나는데요. 빨갱이 새끼들이 모조리 북송되는 그날까지 데일리베스트는 자유대한민국의 건전한 자유우파 성향의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연 2.4%로 낮췄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는 지난 3월 전망치 2.6%에서 0.2%포인트 내린 수치였는데요. 자, 여기에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지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경기 침체가 가파른 속도로 심화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거시경제는 탄탄하다는 청와대 설명과 달리 경기 지표가 외환 위기 때와 같은 흐름을 보고 있다는 진단이었는데, 김 원장은 정부가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올해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려는 야당의 공격과 어떻게 해서든 이를 감추려고 하는 정부 여당의 방어적 태도로 경제를 둘러싼 공방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 아무리 정부 여당이 경제가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해도 직접 현장에서 경제 불황을 체감하고 있는 국민들을 속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맞기 전에 정부 여당이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래도 거짓말과 선전선동을 입에 달고 사는 정부 여당에겐 좀 무리가 있겠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